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분야 모의고사 2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OX 문제입니다. 발신기란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다 라고 했는데, 발신기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신기 센터에 누른 버튼이 있습니다.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눌렀을 때 수신기에 발신이 된다. 수신기 쪽으로 발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동이 아니라 무엇이다? 수동이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2번 문제도 OX 문제가 되겠죠. 중계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계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지기가 있으면 감지기가 화재 발생 시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게 되고, 이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멀 때는 중간에 뭘 설치한다? 중계기를 설치를 해서 통신을 이용해서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계기란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정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소방용 전선관의 종류에 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선관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후광 전선관, 박강, 그리고 합성수지 비닐 전선관이 있습니다. 후라는 의미는 두텁다라는 뜻입니다. 두껍다. 박자는 한자로 얇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후광 전선관과 같이 두꺼운 전선관은 플랜트 공장, 일반 고층 빌딩, 판매시설, 병원, 호텔 등 비교적 배관의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쓰이는 전선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관의 호칭은 안찌름의 내부 단면적을 짝수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규격을 보시면은 짝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강 전선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물에 적용을 하며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호칭한 바깥지름의 단면적으로 하고 어떻게 표시한다? 홀수로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후광 전선관은 짝수, 박강은 홀수이다. 후짝 박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의 합성수지라는 것은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10층 이하인 중소규모 건축물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광과 마찬가지로 안찌름을 공칭 단면적으로 하고 짝수로 한다라고 해서 후광 전선관과 같은 규격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후광은 두껍기 때문에 어떻다?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는 건축물에 사용한다라고 해서 디귿과 연결을 해주시고, 박강의 경우에는 얇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물이며 국내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성수지 비닐 전선관의 경우에는 10층 이하의 중소규모 건축물에 사용한다라고 해서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소방용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고, 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소방용 전선관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내열 전선이 있고, 열은 열에 견딘다. 열에 견디는 전선이 되겠고, 내화는 불화입니다. 자, 불에 견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HFIS라는 일반용 배선이 됩니다. 이 HFIS의 이름은 450,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을 의미합니다. 이 HFIX의 이름이 출제가 주관식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450, 750V라는 것은 허용 전압을 의미합니다. HFIX라는 배선이 450에서 750V에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독성이라는 것은 저독성 가스 배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난연이라는 것은 어려울 난의 연소입니다. 즉, 불이 붙더라도 연소되지 않는다. 가교 폴리올레핀이라는 것은 화학기호라고 보시면, 화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올레핀이라는 것은 고분자 화합물의 이름인데 어렵죠? 이 화합물은 탄화수소 화합물입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지는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교폴리올레핀 화합물의 경우에는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절연이라는 것은, 절연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HFIX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450에서 750V 허용 전압에 저독성 가스 배출이 가능한 배선으로 불이 붙더라도 연소하지 않고, 재질은 고분자 화합물로서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HFIX 전선 같은 경우는 감지기선에 주로 사용이 되고, 신호선은 어디에 사용된다? 통신에 사용되는 선이고, 그리고 불에 견디는 전선은 어디에 사용된다? 전원에 사용이 됩니다. 전원 쪽에 사용이 되며, 내열 같은 경우는 열에 견디는 성질의 전선은 소방용 기기 간의 배선에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시방서의 특징을 보고 시방서의 종류에 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시방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시방서가 뭘까요? 건축에는 건축 도면이 있겠죠? 하지만 건축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건축 설계자가 건축 시공을 함에 있어서 시공 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필요한 요구사항하고 지침 등을 문서화시킨 것을 우리는 시방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공 시 필요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문서화시킨 시방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표준, 그리고 전문, 공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가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의 기준이 된다. 표준이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이 되겠고, 전문 시방서는 전문적으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지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별로 만든 시방서를 우리는 전문 시방서라고 하고, 마지막 공사 시방서라는 것은 위에 있는 두 가지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요구사항과 지침을 문서화시킨 것을 우리는 공사 시방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키워드를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겠죠? 자, 단독 경보 말 그대로입니다. 단독으로 경보하는 감지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감지를 하게 되면 화재가 났음을 알려야 되겠죠? 따라서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아주 작기 때문에 소형 장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 첫 번째,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게 되면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수신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작동해서 경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신기 쪽이 전원의 역할을 하는데 전원, 즉 상용 전원을 감지기 쪽으로 공급을 해주겠죠. 그런데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상용 전원을 공급할 수 없죠. 따라서 어떻다? 전원은 어떤 걸 쓴다? 전원은 배터리로 공급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단독주택과 같은 가정이나 작은 소규모 건물에 설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치 대상에 보면 규모가 작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적이 미만이죠. 작은 거죠. 4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이 설치 대상이 되겠고, 2000제곱미터 미만의 교육연구시설과 수련시설인데 이 안에 합숙소, 기숙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100명 미만인 수련시설인데 마찬가지 숙박시설,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 적용이 된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대상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이렇게 암기를 해볼게요. 자, 경기도 이천 있죠? 이천에 근무하는 합기도 교수가 있습니다. 이 합기도 교수 몇 명? 100명. 100명은 사유지인 수련시설에 모여서 숙박을 했다. 이렇게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숙박을 했더니 불이 나서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울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는 뜻이 되겠고, 합기도라는 것은 합숙소와 기숙사를 의미하고, 교수는 교육연구시설과 수련시설, 그리고 인원은 100명 미만 수련시설로서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사유지 같은 경우는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천에 근무하는 합기도 교수 100명은 사유지인 수련시설에 모여서 숙박을 했는데 불이 나서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울렸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대상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유치원, 유가 나왔죠? 사유라고 했습니다. 사유. 600이 아니라 4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죠? 교수라고 했죠? 교수, 합기도 교수라고 했습니다. 합기, 기숙사를 의미하겠죠? 합기도 교수, 이 경우는 얼마? 경기도 이천이라겠죠? 2000. 1000이 아니라 2000이다. 2000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설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화재 속보 시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속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뉴스 속보 들어봤죠? 뉴스 속보. 보통 뉴스가 8시에 방영을 하는데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속보 방영을 합니다. 즉, 화재가 발생을 하면 바로 속보를 하는데 이 속보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소방서에 화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빠르게 소방관이 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속보 설비가 필요한 곳은 어디이다? 노유자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자가 노인이고 유자가 어린이입니다.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시설, 이런 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 관련 시설, 아동, 장애인, 그리고 정신질환 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이러한 노유자 시설에 자동화재 속보 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노유자 생활시설, 생활이라는 것은 24시간 생활하는 시설로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하단에 설치 대상을 볼게요. 노유자 생활,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분을 해야 되겠죠.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퇴근 시간이 되면 이제 퇴근을 하고 노인과 어린이도 집으로 가겠죠. 따라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500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규모가 좀 있는 시설이 되겠죠. 수려한 시설인데 마찬가지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속보시설이 필요하고, 문화재, 그리고 입원실이 있는 의원, 치과 의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불이 났을 때 탈출이 어렵죠. 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판매시설로서 전통시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이런 곳에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500제곱미터 이상, 이 부분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업무시설 있었나요? 자동화재 속보 시설 중에 업무시설 있었나요? 없었죠. 노유자 생활,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죠. 해당이 되고, 목적 건축물인데 보물 또는 국보라고 했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속보 설비가 필요합니다. 노유자 시설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필요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대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에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인가? 라고 했습니다. 8번에. 자, 먼저 절연이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절연이라는 것은 영어로 인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을 우리가 절연이라고 하고, 이 절연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려면 저항값이 매우 커야 되겠죠. 따라서 전선과 전선, 그리고 전선과 대지 사이에 저항값을 아주 크게 해서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의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전선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지상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선이 보통 세 가닥이 있죠. R, S, T 세 가닥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선을 사용하면 220V의 전원을 쓸 수 있고, 세 개의 전선을 사용하면
300V의 전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전선과 전선 사이에 어떻게 한다? 절연 저항을 설치해서 절연을 시키고, 마찬가지 전선과 대지 사이에도 절연 저항을 이와 같이 절연 저항을 이렇게 설치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누설 전류라고 있는데, 누설 전류가 흐르면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력이라는 것은 전류와 전압의 곱이죠. 누설 전류가 생기면 전류값이 떨어지겠죠. 마찬가지 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누설 전류에 의해서 사람이 만약에 누설 전류에 접촉을 하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설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절연 저항값을 크게 해야 됩니다. 이때 절연 저항이 커야 되기 때문에 절연 저항의 단위는 메가옴이 됩니다. 앞에 있는 M이 메가라고 읽으며 메가는 10의 6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메가옴이라고 하면 1의 공을 6개, 즉 100만 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설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혹은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값이.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 구역마다 어떻게 한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얼마 이상?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0.1메가옴으로 매우 크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9번은 음향장치의 시공 시 음향장치 상호 간의 수평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음향장치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주경종과 지구경종이 있고, 우리가 경종을 표시할 때는 소리이기 때문에 벨입니다. 벨. 따라서 B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음향장치 기호가 됩니다. 자, 하단에 빨간색 테두리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화재 발생 시 울리는 이 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벨 소리라는 것은 1m 거리에서 음량이 90dB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벨을 촘촘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벨을 센터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수평거리 25m 이하인 이 공간, 원형 공간에는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사람이 90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도 마찬가지 반경 25m라고 표시를 하고 원을 하나 그리시면 되고, 우측 센터에도 벨을 하나 그리시고 25m 반경 내에 있는 원형 면적 이렇게 그려주시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계구역에 어느 공간에 사람이 있더라도 90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2번. 얼마? 25m. 거리가 무슨 거리? 수평거리.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했을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3종 연기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연기감지기 설치할 때는 수직적인 개념과 수평적인 개념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즉, 연기감지기를 이렇게 설치를 할 때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거리가 얼마이다?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30m마다 하나씩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라고 했고,
수직적 개념일 때는 계단과 경사로를 의미하겠죠. 어떻게 설치한다?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거리를 몇 미터? 이것의 절반이라고 했죠. 그러면 15m마다 감지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3종인 경우에는 어때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연기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기준이 수평일 땐 20이고 이것의 절반, 수직일 때는 10m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0과 10이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차동식 분포형 검출부의 도시기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모래시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기라고 합니다. P형 발신기라는 것은 P형이기 때문에 P라고 쓰고 동그라미 안에 P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지선이라는 것은 선이기 때문에 선을 그리고 중앙에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지선이 되고 눈동자 있죠, 눈동자. 눈동자가 감지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자가 공기를 의미합니다. 공기. 따라서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차동식 분포형 검출부의 기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모래시계 형태인 1번이 되겠죠. 12번 문제, 수신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은. 자, 해설 부분에 보시면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 학교를 치자면 당직실이 되겠죠. 수신기 옆에는 경계구역 일람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소방관이 오더라도 경계구역 일람도를 보고 수신기에 나와 있는 화재 위치를 확인해서 이 일람도에 나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구역 일람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음향기구인 주경종, 지구경종은 다른 소음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겠죠. 수신기에는 당연히 경계구역을 표시해서 경계구역 표시를 보고 일람도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화재가스 전기에 대한 전기 등으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수신기랑 연동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야 되겠고, 다섯 번째 보시면 이러한 수신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 조작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815 광복절. 815 광복절 외우라고 했죠?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수신기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로 동시 통화가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가 되겠죠. 경계구역 일람도 맞죠. 비치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상호 간의 동시 통화가 불가능? 아니죠. 가능한 설비를 설치해야 되겠죠. 음향기구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 구별이 돼야겠죠.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당연히 경계구역을 표시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공동구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하 공동구라고 하면 비화재보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비화재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화재가 아닌데 화재인 것처럼 감지기가 울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축척형 감지기를 쓴다라고 했죠. 축척형 감지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감지기에는 종류가 불, 광화, 다축 5가지는 반드시 외우시고, 불,
광, 아, 가, 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일반 감지기들은 이 축적형 감지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 일반 감지기이기 때문에 안 되고,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볼게요. 스포트라고 하면 스팟이라는 뜻입니다. 스팟이라고 하면 일국소를 의미합니다. 일국소라는 것은 좁은 장소를 의미하겠죠. 좁은 공간만 감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축적형 감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트형 감지기는 축적형 감지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축적 방식의 감지기와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가 이 축적형 감지기에 해당이 되겠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여러분들이 아령수신기 설계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커다란 눈망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마에서 이렇게 불이 나죠. 점등이 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신기는 무슨 수신기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접점 신호를 중계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통신을 이용해서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신기가 무엇이다? 아령 수신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15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높이에 따라서 감지기의 종류별 기준 면적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 감지기 볼게요. 연기 감지기의 경우 1종과 2종인 경우에는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감지기를 설치하면 되고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 높이가 더 높아진 경우에는 75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3종인 경우에는 성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50제곱미터마다 4m 미만인 경우에는 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를 하게 되고 3종인 경우에는 높이가 높아지면 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비워져 있죠. 자, 이 면적을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1종과 2종인 경우 150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150제곱미터이고 3종인 경우에는 3이기 때문에 이것의 3분의 1이다. 150의 3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50이 되겠죠. 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그리고 높이가 높아지면 어때요? 감지가 더 어렵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2분의 1 하면 75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0을 기준으로 3종은 3분의 1 그리고 높이가 높아진 경우에는 2분의 1 해서 75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 2종 연기 감지기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자, 150 외우라고 했죠. 부착 높이가 높아졌다 라고 했습니다. 1, 2종인 경우 부착 높이가 높아졌다. 얼마? 2분의 1. 150의 2분의 1이면 얼마? 75제곱미터. 따라서 답은 3번의 150과 75가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최소 경계구역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최소 경계구역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내야 되겠죠. 최소 경계구역은 얼마이다? 면적이 그렇죠. 600제곱미터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AND 조건이 있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 50m 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옆에 바닥 면적을 보도록 할게요. 지하 1층을 보니까 면적이 7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50m이기 때문에 50m 이하에 해당이 되겠죠. 6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두 개로 나눈다. 700을 두 개로 나누면 350, 350. 경계구역을 몇 개? 두 개로 한다. 1층은 600이니까 한 개. 2, 3층 각각 한 개씩 경계구역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4층, 5층 볼게요. 4층, 5층의 경우에는 층이 달라서 경계구역을 달리 해야 되지만 두 개 층의 면적의 합계가 얼마입니까? 200 더하기 300 하면 그렇죠. 500이 되겠죠. 층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달리 해야 되지만 합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경계구역으로 경계구역 수를 구하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스포트형 열감지기 시공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스포트형 열감지기 설치 기준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공청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며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 천장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말 것, 기울어지면 안 된다. 몇 도 이상? 45도 이상 해서 공청감 세 가지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감지기는 공기 유입구로부터 몇 미터? 그렇죠. 1.5m 이상 이격 설치하고 떨어뜨리고 몇 도? 45도 이상 경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되겠죠. 답은 1.5, 45도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순공사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순공사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순공사비를 우리는 노경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노경제. 노는 농업이로서 노동력입니다. 직접적인 농업이와 간접적인 농업이로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경은 경비인데 공사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이 됩니다. 전력비, 난방비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뭐 통신비, 뭐 세금과 공과금, 뭐 폐기물 처리비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 재료비에는 뭐가 있다?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그리고 작업 부산물 이러한 것들이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 경, 비 세 가지가 공사비에 해당이 되고 이유는 아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A 건물과 B 건물의 총 경계구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죠? 조건 중요합니다. B 건물의 1층입니다.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태권도 체육관과 같이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다? 1000제곱미터 이하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 이 부분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플러스 가로 세로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한다? 50m 이하로 한다. 50m 이하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건물부터 볼게요. A 건물에 보시면은 길이가 50m 이하 만족을 하고 있죠. 50m 이하. 면적이 800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절반으로 나눠서 400, 400.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경계구역을 구하면 되겠죠. B 건물을 볼게요. B 건물의 1층의 경우에는 어때요? 50 더하기 10이니까 한 변이 60m입니다. 즉 50m를 초과하죠. 따라서 주된 출입구로부터 그 내부 전체가 보이고 10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한 변이 50m를 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럼 350, 350이 되겠죠. 그래서 1층은 두 개의 경계구역이 되고 2층은 600제곱미터니까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잡으면 되고 3, 4층은 어때요? 층이 다르지만 두 개 면적의 합이 어떻다? 더해서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경계구역. 답이 4번이 되겠죠. 19번 문제는 경계구역의 개수를 구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착 높이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죠. 부착 높이가 3m이고 내화 구조이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이라고 했습니다.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을 설치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기준 면적을 물어보는 문제죠. 기준 면적. 3m면 4m 미만에 해당이 되고 내화 구조 그리고 차동식 1종이라고 했습니다. 교차하는 지점의 면적이 90이죠. 따라서 답은 90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기준 면적 구했고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감지기의 최소 수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조건을 볼게요. 조건이 목조 구조라고 했죠. 내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화라는 말이 없고 목조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기타 구조에 해당이 되고 바닥 면적이 주어져 있죠. 부착 높이는 4.5m이기 때문에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이 되고 보상식 스포트형 1종이기 때문에 차 보의 1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교차하는 지점이 얼마? 30이죠. 따라서 바닥 면적 370을 기준 면적인 3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공 하나 제거하고 3으로 나눠주면 3, 1은 3, 3, 2, 6, 12점 얼마가 되겠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의 이 부분, 이 사각지대도 커버할 수 있도록 감지기가 설치돼야 되겠죠? 따라서 12개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상하게 됩니다. 하면 몇 개? 13개 최소 기준이죠. 13개 최소 기준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은 발신기 위치 표시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의 발신기의 설치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발신기에는 누름 버튼 스위치가 있습니다. 누름 버튼 스위치가 있고 이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8.15 광복절 수신기의 설치 위치랑 같습니다. 발신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파란색 부분이 경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신기를 설치할 때 센터에 설치를 해서 반경 25m 이내의 구역, 이 구역이 이 발신기 하나가 관리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발신기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수신기 쪽으로 신호가 가겠죠. 이때 수신기에 화재 표시 등, 지구 표시 등, 발신기 표시 등이 점등된다,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 있습니다. 발신기 세트함에 보시면 이와 같은 표시등이 있는데 멀리서도 발신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두는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전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하게 되겠죠. 불빛 같은 경우는 이 벽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15도 이상의 범위,
이 범위가 되겠죠.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 이 안에 사람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표시등을 볼 수 있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 등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를 하고, 맞죠? 부착면으로부터 몇 도?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 몇 미터? 그렇죠.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무슨 등? 그렇죠. 적색 등으로 하여야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발신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발신기의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발신기인데, 발신기는 누름 버튼이 있고, 이 누름 버튼은 플라스틱 보호판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이와 같은 응답 확인 램프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점등이 되겠죠. 점등이 되면 수신기 쪽으로 신호가 가게 됩니다. 화재 신호가 가게 되고, 수신기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쪽에 이와 같은 전화 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명판이 이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판에는 발신기의 정보가 나와 있겠죠. 발신기 구성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름 스위치가 있고 응답 램프가 있으며 전화잭이 있겠죠. 경종은 아니겠죠. 경종은 발신기 세트에는 경종이 포함되지만 발신기에는 경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4번 문제 아령 수신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아령 수신기 경우에는 중계기가 있다라고 했고, 중계기의 역할은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에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멀 경우 이와 같은 중계기를 설치해서 중계기와 수신기 사이에 통신을 이용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선로수가 적고 경제적입니다. 신축이나 변경이나 증설이 용이하겠죠. 신호의 전달이 확실하다. 불확실이 아니라 확실하다. 3번이 답이 되겠고, 유지 관리가 쉽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번 문제는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에 설치할 수 있는 유도등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유도등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식당에 가보면 대자 메뉴가 있고 중자 메뉴가 있고 소자 메뉴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설치 장소별로 대통, 중통,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대자라는 것은 뭐냐면 피난구 유도등이 있는데 이 피난구 유도등의 크기가 큰 거고, 중자는 중간 크기고 소자는 작은 크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형의 피난구 유도등이라는 것은 공간이 넓어서 멀리서도 이 유도등을 볼 수 있게끔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 위에 하나가 더 있었죠? 대통, 객석. 그래서 객석이라는 게 있었는데 넓은 장소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관람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석이 관람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객석을 설치를 하고, 아래쪽을 볼게요.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철 역사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람석은 없죠. 따라서 객석을 뺀 대통이 되겠고,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러한 장소에는 중통, 중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며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대부분의 이런 시설들은 소통,
소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숙박시설 오피스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중통을 찾으시면 됩니다. 중통. 3번 중통. 26번 볼게요. 지하철 역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하죠. 지하철 역사는. 따라서 대자,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객석은 필요 없죠. 답은 2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27번 문제. 통로 유도등 표지면의 색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했죠.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인지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인지. 피난구 유도등의 경우에는 피난구, 문에 설치가 되어 있고 문 상단에 피난구 유도등이 있는데 초록색 문에 흰색 공간으로 사람이 나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고 했고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를 생각해 볼게요. 계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라가다 보면 통로 유도등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계단 참에. 계단 참이라는 것은 계단을 올라갈 때 평평한 장소가 보이죠? 그 부분이 계단 참입니다. 자, 여기에 통로 유도등이 있는데 올라가면 3층, 내려가면 2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얀색 바탕에 초록색으로 3층, 2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인 3번이 통로 유도등의 색상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죠. 옳지 않은 것은. 피난구 유도등은 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바로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난을 위한 유도등이기 때문에 피난층으로 혹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옥 내에서 옥 외로, 즉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다가 설치한다. 혹은 부속실에다가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부속실 출입구에 설치한다. 1번, 4번은 맞죠. 두 번째 그림. 문이 있죠. 문 밖을 나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우리는 직통 계단이라고 하죠.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계단입니다. 따라서 옥내에서 계단으로 나가는 문에다가 이와 같이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3번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3번 맞죠? 답이 아닌 것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더 볼게요. 하단에 보시면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거실에서 복도로 나가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도로 나가는 문에다가 이와 같이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 마지막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안전구획된 거실이 있는데 복도에서 안전구획된 거실을 들어가면 계단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다가 복도에서 안전구획된 거실로 갈 때 문 앞에 설치를 하고 안전구획된 거실에서 계단실로 나가는 출입문에다가 이와 같이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9번은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통로 유도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도, 계단, 거실. 이때 거실에 대해서 물어봤죠. 거실 같은 경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그렇죠. 천장에 설치를 합니다. 천장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높이가 높죠. 그래서 이상 몇 미터? 1.5m 이상에 설치를 하고 이와 같이 거실 통로 유도등과 유도등 사이에
거리는 20m마다 이와 같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거실에 통로에 설치한다. 맞죠? 20m마다 설치. 맞죠? 1.5m 이상. 맞습니다. 1m 이하는 아니죠. 답은 4번이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해설 잠깐 볼게요. 해설에 단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라고 해서 1.5m 이상이 아니라 1.5m 이하이다.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기둥이 있는 경우. 다음은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0번은 누전 경보기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누전 경보기가 뭘까요? 먼저 누전이라는 것은 전선이 피복제로 쌓여 있고 이 피복제가 열화되어 열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금속체를 통해서 대지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를 올려야 되겠죠. 이러한 누전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조건이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소방 대상물, 면적이 조금 넓죠. 그리고 계약 전류 용량이 100A 초과인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100A 초과라고 했습니다. 이때 A를 우리는 암페어라고 하고 암페어는 뭐다? 전류의 단위이다. 그래서 100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00A 초과되는 경우. 답은 2번. 31번 문제.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을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거실의 경우에는 거실 통로에 설치를 했죠. 거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천장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바닥으로서 높이가 어떻다? 1.5m 이상이다. 라고 했고 통로 유도등 사이의 거리는 20m마다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단, 기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다?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라는 예외 기준이 있었죠. 복도를 볼게요.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설치를 하고 복도는 복도 하단에 있죠. 복도의 하단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하 1m 이하이다. 복도 통로 유도등 사이의 거리는 2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한다. 비고 부분 볼게요. 지하층,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인 경우에는 복도나 통로 중앙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계단 통로 유도등 볼게요. 계단에 설치를 하며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계단 참에 계단 통로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위로 가면 3층, 아래로 가면 2층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하 몇 미터? 1m 이하에 설치되어 있고 평평한 공간, 계단 참, 경사로 참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2번은 객석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객석 유도등은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극장. 자, 극장에 보시면은 어두울 때 극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찾죠. 따라서 객석의 바닥에 유도등이 있고 통로에도 있습니다. 벽에도 설치가 되어 있겠죠. 따라서 바닥, 통로,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우리는 객석 유도등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객석 유도등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유도등의 개수는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4m로 나누어주고 4m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의 수가 있는 경우에는 절상에서 한 개를 올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직선 길이가 40m죠. 4m마다 설치하는데 맨 앞에 거는 빼줍니다. 따라서 10 빼기 1 하니까 9개가 됩니다. 즉 9개의 객석 유도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번 문제. 교차 회로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소화 설비 5가지와 교차 회로 방식에 적용이 필요 없는 감지기 5가지 물어봤는데, 자, 이 감지기가 뭐냐면 축적형 감지기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비화재보에 적응이 있는 감지기를 우리가 외웠었죠. 어떻게 외웠었죠? 불, 광, 다추 이렇게 5가지 외우라고 했죠. 우리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다신호 방식 감지기, 축적 방식의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의 적용이 필요 없는 감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용되는 소화 설비 볼게요. 상단의 2개는 여러분들이 수계 소화 설비실에서 봤습니다. 수계 소화 설비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4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2가지 스프링클러 설비가 감지기가 설치를 되어 있는데, 이때 이 감지기가 어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와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열이나 연기 2가지 중에 1가지만 작동이 되면 설비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즉 밸브가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열과 연기 2개가 같이 작동이 됐을 때만 밸브가 열린다. 수업 시간에 했죠. 따라서 교차 회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도 교차 회로 방식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보시면 상단에 마찬가지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가 있고, 이 2개의 감지기가 감지가 돼야지 설비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분말 소화 설비, 칼론 소화 설비도 교차 회로 방식의 소화 설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4번 문제. 비상전원은 자가 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비상전원 수전 설비로 구분이 되는데, 자가 발전기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가 발전기라는 것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전이 되었을 때, 정전이라는 것은 상용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않은 상태에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어떤 걸 설치하냐면 내연기관을 설치를 해서, 내연기관에는 내부에 발전기가 있죠. 이를 통해서 소화 설비에 전원을 공급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5가지 쓰시면 되는데 내용은 6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시 착용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비상전원인 내연기관에 있는 발전기를 돌려서 비상전원을 공급하겠죠. 이때 자동 절환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TS라는 것은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절환 스위치에 의해서 상용 전원은 끊어지고 자가 발전기의 전원이 들어갑니다. 복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복전이라는 건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상용 전원으로 복구가 되겠죠. 이 상용 전원이 교류 220V를 의미하게 됩니다. 2번째, 기동하는 시간이 짧아야 되겠죠. 빨리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고 전압의 신뢰도가 높아야 됩니다. 적정 전압을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3번째,
120분 이상 안정되게 연속하여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120분이라고 하면 2시간입니다. 2시간 정도는 전원 공급이 되어야지 소화 설비 작동을 통해서 초기 소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피난이 가능하다.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최대 용량의 소화 부하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 100%의 부하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인데 소화 설비가 100%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이 높고 작동 및 보수가 용이해야 된다. 그 밖에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특징 5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아래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자, 위의 그림에서 나타내는 감지기의 명칭이 무엇인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불구불한 이러한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동그라미 3번을 의미하고 이게 다이어프램입니다. 다이어프램이 있는 공간을 우리는 가멸실이라고 합니다. 감지한다, 열을 감지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을 감지하게 되면 다이어프램이 움직이게 됩니다. 팽창을 하게 되고 다이어프램에는 이와 같은 가동 접점이 있습니다. 접점. 이 접점이 1번에 있는 이 고정 접점에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를 수신기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열을 감지할 수 있다.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다이어프램이 있고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라고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명칭은 접점이 되겠고 3번은 다이어프램이고 2번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 부분이 리크 구멍입니다. 이 리크 구멍이 하는 역할은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화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비화재부 방지라고 쓰셔도 맞습니다. 4번, 감지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 어떻게 된다? 가면실에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되면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서 접점이 붙게 되고 이를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5층, 지하 5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지하 3층에서 화재가 발생됐다라고 합니다. 지하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층의 경보를 발해야 하는지 물어봤죠? 아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보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1층 미만인 경우에는 일제 경보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전 층에 일제히 경보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됐고 11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에만 우선적으로 경보하는 우선 경보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층 이상에서 발화하는 경우는 화재가 발생된 층과 그 위 직상 4개 층에서 경보가 발생이 되고 1층에서 발화한 경우는 1층 발화층과 위 4개 층 그리고 지하층 전부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경우에는 해당 화재가 발생된 층과 직상 바로 위층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하층이 전부 경보가 울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지하 3층이기 때문에 3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발화층인 지하 3층, 지하 5층까지 있기 때문에 그 직상층인 지하 2층 그리고 기타 지하층이기 때문에 지하 1층, 4층, 5층 결론은 1, 2, 3, 4, 5 지하층만 전부 경보를 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선 경보 방식이다. 2층 이상인 경우 5층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그럼 해당 층하고 위에 4개 층 경보가 울리게 되고 1층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해당 층 위에 4개 층 그리고 기타 지하층 전체가 경보가 발생이 됩니다. 지하 3층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해당 층과 직상 바로 2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 이렇게 경보가 발생이 됩니다. 37번 문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적용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라고 하면 후레쉬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부르죠.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어두운 공간을 비추는 조명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대상에 따른 설치 장소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모텔이나 호텔을 가시면 문이 있고 문 옆에 이렇게 비상 조명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동안은 소등이 되고 이 비상 조명등을 꺼내는 순간은 어떻게 된다? 점등이 되는데 꺼내는 순간 자동으로 점등이 됩니다. 숙박시설, 모텔이나 호텔이겠죠?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면 노래방 같은 곳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설치 장소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하고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문 옆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3개 이상을 설치를 합니다.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 판매 시설 중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백화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벽면에 보시면 3개의 비상 조명등이 한 세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행거리 50m마다 설치를 하게 되겠고 지하 역사나 지하 상가는 어때요? 탈출이 어렵죠. 따라서 이것의 절반, 촘촘하게 25m마다 3개 이상씩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답을 적어볼게요. 이 중에서 2가지 정도만 적으시면 됩니다. 숙박시설, 모텔, 호텔, 그리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 이렇게 2가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비상조명등을 적용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먼저 비상조명등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긴 게 바로 비상조명등이고 비상조명등이라고 적혀 있고 조명이 위에 동그랗게 2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소등이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소등이 되어 있죠. 화재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점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조명등의 역할은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서 거실이나 피난 통로 등에 설치가 되어 있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식은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이다. 자, 이 비상조명등은 시스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시스동 각 층에 보시면은 비상문 상단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거실이나 피난 통로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스동 건물이 몇 층이죠? 그렇죠. 5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층을 먼저 기억하시고 경계구역의 기준 면적이 얼마였죠? 600제곱미터 이상이었죠. 자, 2개 곱하면 얼마죠? 3,000이죠. 이상.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시스동 5층을 떠올리시고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얼마이다?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 조명등을 설치한다 라고 해서 시스동을 기억하시고 2번째, 지하층, 무창층
즉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창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바닥 면적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서 피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터널인 경우에는 500m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서 터널에서 밖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소화설비 공사 시방서의 목차이다 쭉 나와 있고 소방전기설비의 시공 목차를 기술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소방전기설비의 시공 부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전기설비의 시공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다음은 시공 계획과 상세도의 작성이 필요하며 그 다음은 작성했으면 설치 및 시공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40번 문제 공사비 내역서의 항목을 표기하시오 라고 했는데 공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3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경제라고 했죠. 노는 노무비, 경은 경비, 재는 재료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역서의 항목 중에는 노무비의 단가와 금액, 그리고 경비의 단가와 금액, 재료비의 단가와 금액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 내역서에는 품명과 규격, 그리고 단위와 수령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요 6번째, 1, 2, 대가, 단가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1위 대가가 뭐냐면 공사에 대하여 관련된 보수나 사용 대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보수나 사용 대금에 대한 단가 및 금액이 공사비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6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선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본 도면은 1층 사무실의 내화 구조로서 천장 높이는 3.6m, 전선관은 금속관으로서 후광 전선관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매립 배관을 한다. 또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P형 1급을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전선 가닥수를 구할 때 위에 나와 있는 조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냐면 보도록 할게요.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루프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루프라고 하죠. 루프 부분에 있는 전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2가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번, 3번, 5번, 6번은 2가닥으로 보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도 있죠. 4번, 5번, 6번은 전부 다 2가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프인 경우는 2가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4가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번의 경우에는 4가닥 그리고 7번의 경우에도 4가닥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8번에 P형 발신기가 있습니다. 종단 저항의 수가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종단 저항의 수는 회선수, 경계구역 수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회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단 저항의 수는 1개로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이 옴을 하나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3번
HFIS 전선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었죠. 뭐라고 했죠? 450, 750V 허용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전압을 견딜 수 있는 전선이며 저독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라고 했고 난연은 어렵다. 난자가 연은 연소라고 했습니다. 불이 붙더라도 연소하기 어려운 전선이다 라고 했고 가교 폴리올레핀이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지는 탄화수소 화합물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의 화학 명칭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죠. 절연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선이다 라고 해서 HFIX는 450,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이다 라고 해서 풀네임으로 여러분들이 명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다음 그림은 어떤 건물의 1층에 대한 평면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아래 내용을 먼저 보고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 평면도와 같이 공사를 할 경우에 소요되는 로크너트와 부싱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크너트랑 부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부싱이라는 건 뭐냐면 전선의 절연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관 끝에 시부하여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속관 끝에 연결해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은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로크너트는 이 부싱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싱의 곱하기 2배이다. 2배로 많다. 부싱의 2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사용되는 재료로서 최소 2개. 2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부싱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로크너트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수신기 전원부의 부싱 설치 상세 규칙이 나와 있는데 수신기 내부에 들어가는 전원이 220V 상용 전원이며 이 상용 전원이 들어가면 변압기가 직류 24V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 직류 24V는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등 연결선으로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분리 배선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의 로크너트와 부싱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답을 미리 적어놨어요. 보시면은 감지기를 기준으로, 감지기 보이시죠? 감지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감지기에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의 양 끝단에 부싱을 설치해서 전선을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감지기를 연결하는 선의 양 끝단, 양 끝단, 양 끝단, 양 끝단, 양 끝단, 그리고 양 끝단. 여기는 발신기와 연결하는 끝단이 되겠죠? 그리고 발신기는 또 여기 수신기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전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수신기 쪽에는 하나의 부싱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하나의 부싱이 무엇이다? 상용 전원이다. 상용 전원선을 보호하기 위한 부싱이 하나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수를 전부 세어보면 몇 개이다? 17개가 됩니다. 자, 이게 부싱의 개수이고 로크 개수는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로크너트는 몇 개이다? 3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로 2번과 가로 3번 문제를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비실의 종단장을 제거해서 종단장을 발신기 내부함에 설치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 전선 가닥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가로 3번 같은 경우는 경비실의 종단장을 제거하여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를 하고 감지기 기역과 니은 사이의 배관을 신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선 가닥수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경비실에 있는 종단장을 없애고 발신기에다가 종단장을 설치할 경우 발신기에서 전선 두 가닥이 나갑니다. 그리고 각각의 감지기를 다 연결을 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감지기까지 두 가닥이 가고, 그리고 종단장이 발신기 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두 가닥이 어떻게 된다? 두 가닥이 들어오면 두 가닥이 다시 나가서 어디로? 발신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닥수가 4가닥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포인트, 1번부터 7번의 포인트가 전부 다 4가닥. 전부 4가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역과 니은에 전선을 이렇게 신설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신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루프가 되겠죠. 루프가 되기 때문에 3번과 4번과 5번은 2가닥이 됩니다. 따라서 3, 4, 5번은 2가닥, 나머지는 4가닥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2번의 경우에는 전부 다 4가닥입니다. 그렇죠? 발신기 쪽에서 2가닥이 가서 2가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다 4가닥을 쓰지만, 가로 3번의 경우에는 기역 니은을 신설하게 돼버리면 루프가 됩니다. 따라서 루프는 몇 가닥이다? 2가닥이기 때문에 3, 4, 5번이 2가닥, 나머지는 4가닥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발신기의 구성 및 회로도이다. 각 단자의 명칭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를 우리는 단자대라고 합니다. 1번에 보시면은 상단에 발광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자, 누름 스위치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누름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접점이 붙습니다. 접점이 붙으면 여기 동그라미 2번은 회로선이 되겠죠. 회로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응답선의 발광 다이오드가 점등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우리는 전화선이라고 하고 4번을 우리는 요걸 플러스선, 요건 마이너스, 공통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3번과 4번은 반대로 쓰셔도 무관합니다. 여기를 공통선, 여기를 전화선이라고 쓰셔도 맞는 답입니다.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상단에 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이라고 하면 시끄럽죠? 경종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경종선이 되겠고, 램프는 표시등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등. 이 표시등이라는 것은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7번은 표시등 선이며, 경종과 표시등이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 6번에 나와 있는 이 경종과 램프를 연결해서 단자 6번에 연결했죠. 이 부분을 우리는 경종 표시등 공통선인 마이너스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신기의 경우에는 기본 가닥수가 몇 개이다? 몇 개이다? 그렇죠. 7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그림과 같은 복도에 자탄 설비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연기 감지기 2종과 3종을 설치했을 때 감지기를 각각 그리고 감지기 사이의 거리를 각각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도의 경우에는 수평 개념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평의 개념. 1, 2종과 3종의 기준이 달랐죠. 1, 2종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30m마다 하나씩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면 되고 3종의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30m마다 하나씩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도의 전체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전체 길이는 복도의 센터 부분의 길이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세로의 길이 같은 경우는 30m에서 얼마를 뺀다? 하단에 2m의 절반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죠? 1m가 되겠죠. 즉 29m가 되겠고 동그라미 2번의 길이는 60m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여기 수평 2m의 절반이 이 길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얼마? 1. 59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길이는 29 더하기 59인 88m가 됩니다. 2종이기 때문에 3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됩니다. 88을 3으로 나눠주면 2. 얼마가 되겠죠. 그럼 소수점 이하의 사각지대도 커버해 줄 수 있도록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2종은 3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복도에 3개의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하고 감지기 사이의 거리는 얼마로 한다? 30m 이하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도 끝단에서 연기 감지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로 한다? 이 거리의 절반, 얼마죠? 15m가 되겠습니다. 15m 이하로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15m 이하로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기 감지기 3종의 경우에는 수평 거리가 2종과 같죠? 따라서 88m를 얼마로 나눈다? 그렇죠. 20m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20m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눠주면 4가 조금 넘어가죠? 따라서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게 되면 답은 5개의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감지기 사이의 거리는 얼마로 한다? 각각 20m 이하로 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끝단에서는 얼마일까요? 끝단에서는 이 거리의 절반인 10m. 이 거리는 10m 이하로 한다. 마찬가지 여기도 10m 이하로 한다. 라고 감지기를 그리시고 거리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